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경기 서해안 지역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줄이긴 역부족입니다. 경기도에 지역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지역 재투자가 저조하다며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서울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비상에 걸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센터가 있는 화성 궁평항을 찾아가 봤는데요. 상인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수산물센터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손님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엔 그나마 시장을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더 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지면 상인들은 생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일 문제는 그냥 방류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건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 이쪽에서 이 직종을 그만 보내면 이직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지금 슬슬 말이 나와요. 손님이 없으니 판매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회는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일본 수산물 불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소비에 대한 그 심리 위축, 또 오염수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매출 감소는 예년에 비해서 약 한 40%에서 50% 절감된 상태고요. 저희 그 수산물센터에서는 이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불매 또는 취급 불허 정책을 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들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어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지금 굉장히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국민들이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거 가지고도 내가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오염수 방류 대책 전담 TF를 꾸리고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등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의 경우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립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 5개 전광판, 버스 정류장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측정을 해서 안심 어장 또는 안심 마을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바다에서 나는 그런 활활할지 또 이런 양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방사능 측정만큼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다 할 거고.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화성 궁평항과 시흥 오이도, 수원 옛 도청사 등에서 지역 수산물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 대책이 아닌 오염수 방류 장기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방사능 검사 장비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하냐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패류를 수거해
세슘과 요오드 등 3가지 방사성 물질을 직접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장비도 기존 5대에서 2대를 추가 구입해 횟수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방류 전에는 대체적으로 월 1회 검사하던 것을 방류 후에는 주 1회로 그 대상 기간도 확대해서 주기적으로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장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업종 전환을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일본산에 대해선 유통 과정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 14억 3천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년 본 예산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일본이 방류한 오염물질로 경기도에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부터 따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이번 추경에 그 오염수 대책이 들어갑니다. 왜 경기도는 그 뒷감당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세금으로 왜 수산업체 지원을 하고 또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장비를 도입을 하고 하는 등등하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경기도는 우선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드는 한편 일본에 대해선 방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성에선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인데요. 동호인들은 안성 전역에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 조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안성시의회 정내의 행정사무감사, 정토군 부의장이 낚시로 인해 환경오염과 수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낚시터의 휴식연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낚시터를 휴식연제를 만들어서 지금 오염된 환경들을 깨끗이 돌아올 수 있는 망가진 호수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그 기간을. 이후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시의원 4명과 함께 낚시 통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공고와 안내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낚시를 금지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공고된 이 조례안은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낚시인들은 사실상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안성 지역 전역의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성시 전체가 낚시 금지에 포함된다고 축산가에서 얘기를 하니 우리는 그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저희들하고 대화로 못 풀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화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낚시인들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정토군 부의장의 SNS 글부터 시작됐습니다. 동호인들은 조례 발의 이전부터 대화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수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이달과 다음 달 3차례에 거쳐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0,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안성시 호수관광 개발로 8개 지역 낚시 제한에 동참하고 있고 자정 노력도 진행 중인데 과도한 규제로 일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저희들 어깨에 의견 한번 수렴하지 않고 면담도 거부하고 너무 이게 그 의원들이 이렇게 그 민원인을 대하는가 싶어서 사실 좀 약간 붕괴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은 조례가 대화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안성 지역 농산물 등을 사지 않는 노안성 운동도 벌이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낚시 통제구역을 담은 조례는 다음 달 1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수원시 영화동엔 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넘는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어린이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을 줄이고 그 자리에 공영 주차장을 지을 계획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 환경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원시 영화동 주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영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졸속적인 수원시 행정을 규탄한다. 수원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영화동에 3층짜리 주차 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화 어린이공원 면적을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라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린이공원은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2곳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공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공간은 마을 중간에 유일하게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수원시 행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영화동의 주차장 건립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영화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주민으로부터 감추고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기 급급하다. 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이 있어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토록 심한 반대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한 2,971명분이 성명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지상으로 공원 일부 해체하도 지상으로 건립해달라 의견이 있어가지고. 영화동 주민들은 시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반대 서명운동엔 3,500명에 달하는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지역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과 호남, 제주에만 지방은행이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지역 재투자 비율이 낮은 가운데 지역 상황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IMF 때 없어진 경기은행 자리는 경기은행을 최종 인수했던 외국계 은행이 차지했습니다. 건물엔 시중은행과 투자신탁 등 각종 전국 단위 금융회사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경기은행이 사라지면서 도내 은행 시장은 대부분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지역 재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그 외에는 2등급,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남과 호남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은 5개 중 3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예금을 지역에 투자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 한 곳만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시중은행은 지역 재투자에 관심이 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그렇게 영역이 확대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호남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의 경기도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없어진 이후 하나둘 들어선 지방은행의 경기도 지점은 이제 17개까지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형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말로는 쉽지만요. 수반되어야 될 것 그리고 선행 과제가 많아서요. 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 설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중은행과 경쟁 속에서 예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을 만약에 허가를 해서 설립을 한다면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설립을 했을 때 설립 비용이나 그다음에 지방은행 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지방은행 이외에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형 금융회사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역명이 붙은 지방은행, 경기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도의회에서 경기은행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에도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경기도에는 경기은행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은행이 있는 곳들은 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은행은 지난 IMF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시중은행들이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했었죠. 그 과정에 함께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은행 통합 과정에서 경기은행은 한미은행으로 통합이 됐고 한미은행은 다시 시티은행으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 시티은행이 이제 국내에서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이죠.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경기은행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지방은행이 있는 곳은 크게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영남에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이렇게 있고요. 호남 지역에는 광주은행, 그다음에 전북은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륙에는 이제 5개, 이제 제주도에 1개, 이제 전체적으로 6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네. 우리 이 도내에도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들의 지점들이 진출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얼마나 되나요? 본래 그 지방은행들은 그 지역에서만 이제 보통 영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었던 은행들이 속속 경기도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영남과 호남에 있는 이제 부산은행이라 뭐 영남의 부산은행 뭐 그다음에 호남의 뭐 이제 광주은행, 전북은행 이런 곳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처음에는 공단 중심으로 이제 지점들이 생기다가 지금은 대도시에 가도 대도시 중심 상가 같은데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산은행이라고 하면요, 경기 지역에 있는 부산은행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이제 사시다가 경기도로 올라온 분들이 뭐 예금을 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취지가 크겠죠. 부산에서 이제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부산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뭐 직업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오셨을 때 이제 입출금 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았던 곳에 이 지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단 중심으로 하나둘씩 생겼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경기도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실을 또 비수도권 은행들이 경기도에 진출해서 또 많이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좀 궁금한 부분은요. 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돈이 이 지방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은 그 해당 지역 이제 본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이자 수익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체 아니겠습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은행마다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제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본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본점이 있는 각 지역,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광주, 전북 이렇게 본점이 있는 곳으로 아무래도 돈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도의 돈이 외부로 좀 유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문제가 바로 경기도형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형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돈이 유출된다, 외부로 돈이 유출된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지표인데요. 바로 예대율입니다. 지난 이제 3년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대율을 조사해서 한번 좀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요. 보시면 경기 지역의 예대율이 얼마냐? 자, 110%고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평균 예대율은 얼마냐? 93%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금이
100만큼 들어와 있으면 대출을 10만큼 더해서 110만큼 대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경기 지역의 모든 은행들이. 네. 자,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어떠냐? 100만큼 예금이 들어오면 93만큼만 대출을 해서 7%만큼은 은행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금으로. 이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놓고 지방에 있는 다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외부로 돈이 유출되지 않는데 경기도는 외부로 유출된다고 경제학계에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역에는 대출 수요가 많으니까 대출이 많이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은 대출 수요가 좀 적으니까 대출이 덜 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게 뭐 거의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예.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내생 화폐 이론 해가지고 아주 뭐 복잡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경기 지역의 예대율이 110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110만 원만큼 대출을 해줬을 때 경기 지역의 은행들에 남아있는 예금 잔고는 100이다라는 뜻이고요. 네.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어떠냐. 100만큼 대출을 했을 때 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예금을 갖고 있는 돈은 93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 대출을 얼마나 했느냐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같으면 전체 대출금액 110 중에 10%는 지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10%만큼은 바깥으로 나갔다. 경제학계에서 그 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이 바깥으로 나갔다. 예대율을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말씀 드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가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기 지역에 있는 돈이 만약에 100만큼 있으면은 그 대출로 이제 110이 있다는 것은 10만큼은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나갔을 그 가능성이 지역의 있다. 예금으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네. 이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지역 금융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근거는 좀 뭘까요? 이것도 이제 경제 지표가 하나 필요한데요. 금융 연관 비율이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 모든 금융기관의 여수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내주거나 일단 이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을 그 지역에서 경기도 같으면 이제 경기도민이죠. 경기도민들이 일해서 번 모든 수익, 그걸 GRDP라고 하죠. 지역 총생산, 이것으로 나눈 게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금융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금융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거잖아요. 많이 공급이 되면 될수록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이 금융 연관 비율을 이제 보겠는데요. 서울이 7.5. 서울 사람들이 일해서 번 돈의 7배나 그 서울 지역은 금융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밑으로 보면은 비수도권이죠, 전부.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그 지역에 지방은행이 있는 곳들입니다. 네. 보시면 2부터 6위 정도. 경기는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 12위입니다. 거의 뭐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빼고 나면은 그 2위부터 6위까지는 지방은행이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12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만큼 그 경기 지역의 금융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겠네요. 바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런 지표이고요. 경기도민이 활동해서 버는 돈의 한 3배도 안 되는 한 2배 정도만 금융권에서 돈이 돌고 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고요. 경기도만 이렇게 딱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번 좀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안에서 그 경기도민들이 여신 수신하는 그 금액들, 그다음에 지역 총생산인데요. 경기도민들이 1년 내내 버는 돈의 총액이 520조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 총액이 1년 동안 총액이 1,230조예요. 그러니까 2.3배라고 계산을 하면 나오죠. 전국 평균이 얼마냐? 보시면 3.6배입니다. 경기도보다 훨씬 높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지만 네. 그렇지만 그 금융이 도와주는 바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정리를 해보면 예. 그 경기도의 자금은 현재 이제 외부로 외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예. 지역 내에 있는 금융 서비스는 예. 이 경기도의 어떤 큰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예.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경기도형의 어떤 지방 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주된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도 하면은 서울과도 가깝고 예. 이 도내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그 지방은행 설립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설립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설립 비용이 요즘에 은행이 요즘에 전산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산망을 만드는 데만 한 3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개 시군의 지점을 예를 들어 하나씩 만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인건비 넣어야죠. 거기에 금고 넣어야죠. 뭐 하다 보면 지금 추산되는 게 최소한 뭐 2조 원 이상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경기은행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들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어디하고 경쟁해야 하느냐, 경기은행이. 결국 시중은행, 4대 네. 시중은행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대출 금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런 지역 금융을 만들다 하더라도 결국엔 감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정도 공헌할 것인가라는 것도 또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영호남 같은 경우에는 애양심에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 은행 쓴다.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네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계시는데 경기도가 과연 그런 애양심에 호소해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은행이 수조 원을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좀 필요하다면 예. 좀 뭐 완벽하게 뭐 갖출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방법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난 이제 남경필 지사 때도 한번 이 지방은행, 경기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가 있었고 이재명 지사 때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을 때여서 경기도형 인터넷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덜 들겠죠. 뭐 지점 같은 게 이제 네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고 이재명 지사 때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죠. 청년 기본 대출, 청년 기본 금융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시중은행들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서 경기도형 은행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거론은 됐지만 역시 뭐 특별히 시도도 못하고 이제 무산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대전, 충남, 그 다음에 충북, 세종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지방 정부가 모여서 충청권 통합 은행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가 자극을 좀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안으로 역시 어렵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신협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 아주 지역에 기반을 둔 이런 상호금융 이런 조합들을 협조를 얻어서 기존에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을 보다 활성화해서 은행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도의 이제 금고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의 좀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으면은 그 경기도의 1년 예산이 한 33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금고다 그러면 33조의 수신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혜택인데 도금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시금고를 선정을 할 때
그 평가 기준에 지역의 재투자라든가 지역 환원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넣어서 시군고로 들어와서 하려고 한다, 도군고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 좋은 역할을 해라라고 네. 유도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선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교사들이 숨진 교사의 49제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 재량 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내고 추모에 동참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연가 사용 등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 재량 휴업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되며 어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꺾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학교의 재량 휴업과 교사의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9제 추모가 교육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휴업일이라든지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연가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추모의 열기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그리고 과연 교육부가 이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학교 현장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는 교사가 학생을 위해 교실을 지킬 때 교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에 반대하는 목소리입니다. 행사에 참여해버리시는 그런 파업이 일어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갑자기 어디에 보내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추모하는 그런 건 필요한데 근무 끝나고 그곳에 모여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사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는 방과 후 추모 행사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안산 화랑유원지 호수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토종 민물 거북이 남생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래종이 점령한 호수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 휴식처인 안산의 화랑유원지입니다. 생태 전문가들이 호숫가 풀숲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지난 봄에 설치해놓은 민물 거북이 산란장에 보호 펜스를 걷어내고 부화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땅을 파헤치자 작은 알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북이가 나옵니다.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남생이는 전국의 강과 호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 붉은기 거북이 같은 외래종의 확산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화랑유원지의 외래종 거북이 퇴치를 위해 산란지를 조사하다가 남생이의 둥지를 발견한 겁니다. 올해 이제 전남대하고 같이 남생이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몰다다 보니까 둥지가 한 14둥지죠. 근데 외래종 둥지는 한 20둥지 되거든요. 그럼 숫자 면에서도 상당히 개체수가 우리나라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외래종들은 자꾸 증가를 하고. 전국에서 남생이 서식지를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조사팀은 한꺼번에 많은 산란지가 발견된 화랑유원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란지 같은 경우에는 안산 화랑공원과 이제 진주에 있는 금오지, 그리고 이제 구례의 동산제라는 이제 알려지는 곳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란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발견된 것은 안산 화랑공원이 지금 유일하고.
화랑유원지의 호수는 사람의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호숫가의 둑은 산란장으로, 호수 한가운데 있는 갈대숲은 쉼터로 남생이에게 건강한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갈대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북이 자체가 이제 가장자리에 올라가서 숨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요소로 판단되거든요. 화랑유원지의 남생이는 9월 말까지는 모두 알에서 깨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대학교 동물행동 생태학 연구실은 내년에 얼마나 많은 남생이가 화랑유원지에 살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원시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비상 대피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대상은 화산과 장안, 고색, 매여울 지하차도로 9월 중에 비살 탈출용 핸드레일과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벽에 설치된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을 맞아 안산화폐 다원의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기존엔 최대 30만 원을 충전하면 2만 1,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9월엔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화폐 다원은 지역 내 음식점과 마트, 병원과 학원 등 2만 2천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수원시엔 태극기 아저씨라 불리는 한 시민이 있는데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무려 50년을 한결같이 태극기 달기와 무궁화 심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뻥튀기 봉사까지 하며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배경한 씨를 만나봤습니다. 수원의 한 고아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뻥튀기 천사라 불리는 배경한 씨.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쌀과자를 나눠주기 위해 매달 한 번씩 무거운 기계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리니까 이게 먹는 게 참 좋은, 쉽게 입에 녹으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주시고 큰 봉투로 몇 봉투를 만들고 가실 때도 그냥 가요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늘 감사히 아이들도 잘 먹는 거니까 이렇게 후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로당. 여기서도 배 씨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뻥튀기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낼수록 경로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죠.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회원들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해가면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있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장애복지 경로 저기도 있어요. 고침말 쪽에. 저희 경로당에서 힘이 되는 날 협조해서 같이 좀 하는도록 하겠습니다. 배 씨가 뻥튀기 봉사를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장사를 해보려고 기계를 샀다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 주변 경로당에서 시작한 봉사는 이제 10개 복지시설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100원어치 투자하시면 원장님들은 와서 한 2만 원어치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안 하면 또 잠도 안 오고. 봉사가 끝나자 이번엔 삽을 들고 수원천으로 향합니다. 불볕더위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을 파더니 나랏꽃, 무궁화, 묘목을 심습니다. 수원천은 30여 년에 걸친 배 씨의 노력으로 무궁화 15,000그루가 있는 나랏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냥 어떻게 보는지는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무궁화꽃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꽃도 이쁘잖아요. 예, 우리 애국가에 나올 때 쫙 나오죠. 예뻐요. 수원천 무궁화 심기 운동이 입소문을 타자 몇 년 전부턴 함께하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이에 무궁화 나무는 혼자 심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원천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우연히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지가 한 3, 4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계속하고 싶습니다.
매년 국경일엔 태극기 달기에도 앞장섭니다. 무려 50년 넘도록 태극기 사랑을 이어온 배 씨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라는 시대에 한 명이라도 참 우리 수원 채널 보고 태극기를 보고 무궁화를 보고 한 명이라도 전달을 하고 태극기 달을 있으면 저 보람이 아니냐. 누구나가 수원 채널 오면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70대 나이가 무색하도록 나라와 이웃사랑에 바쁜 배경한 씨. 이렇게 왜 하냐는 질문에 그럼 누가 하냐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냥 뭐 힘이 닿는 한 그냥 뭐 누가 부르면은 그냥 가서 좀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또 아까도 뭐 보셨지만은 내가 뻥튀기 해주니까 또 쌀을 또 한 부대 주고 또 그러니까 또 기분이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기 전에 먼저 복장 점검부터.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는 예쁘기도 하고 햇볕을 잘 가려주지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모자 대신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선글라스를 껴준다면 햇볕을 잘 피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헬멧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멧을 쓸 때는 손가락 2개가 턱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헬멧을 써주세요. 다음은 옷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긴 치마가 왠지 청순하고 예뻐 보이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페달에 말려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통이 너무 넓은 바지 또한 페달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몸에 잘 맞는 적당한 통의 바지를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를 점검해 볼 건데요. 자전거 점검은 A, B, C 딱 3개만 기억해 주세요. A, 바로 에어입니다. 자전거 바퀴에 에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B, 브레이크,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잡아서 잘 작동하는지 또 하나의 B, 바로 벨인데요. 따르릉 소리가 잘 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C는 체인입니다. 자전거 체인 점검하는 방법은 손으로 페달을 돌려서 뻑뻑하진 않은지 헐겁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ABC를 확인하고 나서는 후미등과 또한 자전거 앞쪽에 전조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후미등과 전조등은 야간에 차량과 부딪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자전거를 타볼 텐데요.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네요. 없을 땐 차도에 우측 갓길로 통행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자전거 통행 전용 도로가 있다면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음주 금지, 스마트폰, 이어폰 모두 금지. 안전한 자전거 타기 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막바지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또 사고가 났을 때 구호 조치 등 대처 방법을 잘 알고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안전 운행에 대한 법률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 도로로 통행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갓길로 붙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전거는 보도 통행 금지이지만 법률상으로는 3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데요. 화면과 같이 표지판에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에 구분선이 있다면 자전거는 보도 위에서 차도 쪽으로 또는 자전거용으로 구획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겠죠? 만약 자전거를 타던 중 주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긁거나 흠집내는 손괴가 발생한다면 인적사항 제공의 의무에 따라야 하고 또한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주행하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자세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자전거 생활에 안전을 더해 더욱 즐겁게 자전거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